배를 가르고 들어온 차가운 칼날보다 더 시렸던 건 수술실 밖에서 증발해버린 내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이지요. 저의 간을 몸에 품은 채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강산이 변한다는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인간을 오늘 우연히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재벌가의 사위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파티장에 있더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를 살려낸 내 배 위의 흉터가 그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보, 10여 년 만이지요? 당신 몸속에 들어있는 내가는 아직 안녕한가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술 자국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복대를 질질 끌며 식당 일을 나가야 했지요. 무거운 쟁반을 들 때마다 배가 뒤틀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망간 놈 찾아서 뭐 하냐고, 죽었다 생각하고 잊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갔을 리 없다고,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거울 앞에 서서 배 위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장성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제법 자리도 잡았지요. 이제는 아픈 과거도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거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 한 구절에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국내 최대 재벌인 태성그룹의 새로운 후계자이자 사위로 발탁되었다는 박진호라는 이름의 사내였습니다. 10년 전 수술복을 입고 울먹이던 제 남편과 점 하나 틀리지 않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그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간을 이식하여 생명을 살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차분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마주한 진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그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고급 세단을 타고 대궐 같은 저택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며 제가 흘린 피눈물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는 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과 재혼하여 이미 완벽한 신분 세탁을 마친 상태였죠. 그에게 저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재벌가 사위로서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서는 대형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남들은 명품 가방에 귀중품을 넣겠지만 제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1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모든 재산을 저와 아이들에게 넘기겠다고 직접 쓰고 지장을 찍었던 서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최근에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서류의 정체는 잠시 후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공개될 것입니다. 행사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고급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기 그지없었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얻은 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그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내려올 때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주위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 웅성거렸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 제 눈빛,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그날의 기억을 말이죠.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안에서 그 서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당하던 재벌 사위 박진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에게 또 다른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지요. 쓰러진 그를 두고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고 그의 아내라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지요. 당신 누구야?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며 제 뺨을 때리려는 그녀의 손을 저는 차갑게 낚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이기 전에 내 간을 이식받고 도망간 내 남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품 안의 서류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가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내민 종이가 단순히 과거의 서약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는 바로 법원에서 날아온 신체 포기각서 무효 소송과 더불어 10년 전 그가 수술을 받기 위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담긴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준 직후 그는 병원비와 제 수술비마저 모두 들고 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명의로 거액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것이지요. 덕분에 저는 1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쌓아온 모래성 같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 앉아 저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한 그가 저를 따로 보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VIP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호흡기를 떼고 창백한 안색으로 앉아있는 그가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겁이 났어. 살고 싶어서 그랬어. 라며 변명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듣다가 제 옷깃을 풀어 해첩의 위에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당신 살리겠다고 내 살을 찢어 만든 길이야. 이 길이 당신을 살렸는데 당신은 이 길을 짓밟고 도망갔어.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이미 눈물은 10년 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돈이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제발 태성그룹 식구들만은 모르게 해달라고 말이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비겁함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돈, 명예,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 드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가져간 내 인생을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단순히 돈 몇 푼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지요. 제가 가진 패가 겨우 10년 전의 채무 기록 정도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적당히 합의하자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래봤자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더 믿을 거라며 태성그룹의 권력을 운운하더군요. 그 오만한 모습에 저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서류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성그룹 회장이 그토록 찾고 있던 진짜 혈육에 관한 정보가 담긴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단순히 복수심 하나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거든요.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며 제가 알아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사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가장 추악한 비밀이 그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그는 제가 그 비밀까지 알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를 가로채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이번에는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그건 내 목숨줄이야. 라며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당신 목숨줄은 이미 10년 전에 나한테 줬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그의 아내인 여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역시 제가 보낸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재벌가의 금지옥엽으로 자란 그녀의 눈에는 저 같은 서민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든 편지 봉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미리 던져둔 미끼를 그녀가 정확히 물었다는 것을 말이죠. 10년 전 수술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도망쳤던 남편은 이제 제가 아닌 자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었죠. 제 살점을 떼어 살려놓은 목숨이 고작 저렇게 비굴하게 연명하고 있었다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견뎌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직후 마치 기운도 가시지 않은 몸으로 빚쟁이들에게 끌려다니던 그 겨울밤들이 생각났지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고 수술 부위는 염증이 생겨 진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돈조차 없어서 소독약 한 병으로 버티며
밤새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천진하게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껴안고 죽지 못해 살아야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그 인간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식당 설거지부터 계단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 사람은 제 명의를 도용해 사채까지 써가며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남은 돈은 몽땅 들고 튀었던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늘을 원망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눈물 자국 대신 도끼만 가득 차 있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들이나 흘리는 것이라고,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하늘이 도왔는지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빚을 다 갚던 날, 저는 시장 어귀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배 위의 흉터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죠. 예전에는 징그럽고 수치스럽던 그 흉터가 그날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흉터가 나를 살렸고 내 아이들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그 남자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박진호, 아니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태성그룹의 사위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가 사실은 제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도, 병든 아내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실도 모두 지운 채 고결한 경영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진 그 가짜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주겠다고 말이죠. 단순히 돈을 받아내거나 사과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제 한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벌가에 입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지요. 태성그룹 회장이 그를 사위로 맞이한 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외동딸인 저 여자가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해 신장이 망가졌고 박진호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서면서 신임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재간을 이식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신장을 또 기증했다고요? 그건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의 눈먼 브로커를 통해 누군가의 장기를 가로채고 마치 자신이 기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태성그룹 식구들 전체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아주 조금씩 그 남자의 아내에게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녀가 든 편지 봉투 안에는 박진호의 신장 기증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암시하는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남편인 박진호를 쏘아보았습니다. 진호 씨,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신장, 정말 당신 거 맞아?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진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모님,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은 10년 전에도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 간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신장을 남에게 줄 위인이 될까요? 제 말에 그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박진호를 번갈아 보았죠. 박진호는 그제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여기서 멈춰줘. 내가 다 보상할게. 응?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상? 당신이 줄 수 있는 보상은 이미 늦었어. 내 인생 10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눈물. 그걸 무슨 수로 보상할 건데?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그동안 태성그룹의 자금을 횡령해서 해외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사모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집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증거죠. 서류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박진호는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미쳐서 거짓말하는 거야. 경비원 불러.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성그룹의 보안팀이 아닌 경찰들이 들이닥쳤으니까요. 경찰들이 박진호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저는 그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수술실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절망을 그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면서요. 그가 끌려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그의 아내였던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허탈한 듯 침대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 이걸 다 어떻게 알아냈어? 그녀의 물음에 저는 그저 배 위의 흉터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제 앞을 가로막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회장,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자네가 내 사위를 지옥으로 보낸 그 여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네, 제가 바로 박진호에게 버림받았던 진짜 아내입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니 믿기 힘든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유전자 검사지 나한테 주게. 대신 자네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지불하겠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 이 집안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회장님이 이토록 절박하게 원하는 그 종이 한 장에는 박진호의 몰락보다 더 무서운 태성그룹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손을 잡는 순간 10년 전의 배신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회장님의 차가운 제안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돈으로 사람의 입을 막고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의 방식은 10년 전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날 때보다 더 치밀하고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제 아이들을 위해 기어코 살아 돌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회장님이 내민 그 검은 손길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클수록 제가 쥔 패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박진호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갔던 그는 태성그룹이 동원한 거물급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를 향한 치졸하고 비열한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일궈온 반찬 가게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위생에 문제가 있다느니 불법 영업이라느니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죠. 심지어 인터넷에는 제가 재벌가 사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우리 아들의 취업기를 막겠다느니 딸아이의 뒤를 캐겠다느니 하며 은근한 협박을 해왔거든요. 박진호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적당히 할 때 그만두지 그랬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그냥 밑바닥 인생이야. 내 자식들 앞날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서류 내놓고 꺼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식들의 미래를 담보로 협박을 하다니요. 하지만 박진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보다 더 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가 보낸 사내들이 가게를 부수고 제 뺨을 때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기록했고 저를 협박하는 박진호의 음성을 모두 녹음해 두었지요. 그가 저를 압박하면 할수록 저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가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제가 쥔 비밀이 무섭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지요. 회장님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저를 내려다보며 수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써도 남을 돈일 걸세. 이쯤에서 덮고 자네 고향으로 내려가게. 저는 그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박진호의 몰락과 제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안에 든 진실을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읽어가던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 종이에는 박진호의 비밀뿐만 아니라 지금 회장님 옆에 있는 그 외동딸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실 회장님이 그토록 아끼던 외동딸은 10년 전 큰 사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방불명된 상태였는데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여자는 박진호가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세운 가짜였던 겁니다. 박진호는 1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친 뒤 우연히 태성그룹 회장 가족의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
회장의 잃어버린 외동딸과 닮은 여자를 섭외했고 그녀를 회장의 딸로 위장시켜 자신이 그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는 대자만 연극을 꾸몄던 것이죠. 제가 내민 유전자 검사지는 그 여자가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딸이라고 믿고 품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의 공범이었다니 그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충격에 빠진 사이 박진호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었죠. 그는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자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박진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나를 속여? 내 딸의 자리를 가로채고 나를 농락해? 박진호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가짜면 어때요? 아버님은 지난 10년 동안 그 가짜 딸 덕분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회사 지분 절반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시겠어요? 그는 회장님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호 씨, 당신이 빼돌렸다는 그 지분, 정말 당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법적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진호가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나기 전 저와 함께 공동으로 명의를 설정해 두었던 옛 사업체의 권리 증서와 연결된 서류였습니다. 그는 잊고 있었겠지만 그가 태성그룹의 자금을 세탁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유령 회사들의 뿌리가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그 낡은 명의와 얽혀 있었던 것이죠. 즉, 박진호가 가로챈 재산의 법적 우선순위가 저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가로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까지 모두 쥐고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회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박진호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재벌 사위의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의 낙인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눈을 가렸던 가짜들을 치울 수 있었네. 하지만 내 진짜 딸은 이제 영영 찾을 수 없는 건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10년 동안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밀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간 이식을 해주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회장님, 사실 회장님의 진짜 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아주 특이한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회장님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펜던트는 지금 제 딸아이가 목에 걸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건네받은 회장님의 손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속의 젊은 여인과 저를 번갈아 보던 회장님의 눈에 어느덧 굵은 눈물이 고였지요. 그 펜던트는 회장님이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에게 주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은 제가 기억하는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 펜던트가 왜 자네에게 있는 건가?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저는 비로소 10년 전 남편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저를 버렸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박진호는 10년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제 가방 속에서 이 사진과 펜던트를 발견했고 제가 태성그룹에 잃어버린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저를 회장님께 데려가는 대신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는 사이 저를 길바닥에 버린 것도 제가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섭외한 가짜 딸을 내세워 태성그룹의 유산을 온전히 가로챌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 간뿐만 아니라 제 이름과 제 인생,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모두 훔쳐갔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회장님은 통곡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내 딸을 옆에 두고도 몰라봤다며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라며 울부짖는 회장님의 품에서 저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아이들을 키워온 세월이 회장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악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박진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가짜 딸과 공모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미 회사의 핵심 기밀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것은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파헤치는 법을 몸소 터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박진호가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와 그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의 흐름을 이미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진짜 딸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자마자 저는 박진호가 세운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가 믿었던 가짜 딸 역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박진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그를 배신했습니다.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체포되던 날 저는 경찰서 유치장 창살 너머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사위의 모습은 간대없고 초췌하고 비루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은 그를 보니 오히려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배 위의 흉터를 그에게 보여주었죠. 이 흉터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다고 말해준 뒤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그와 저 사이에는 그 어떤 인연의 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은 큰 진통을 겪었지만 회장님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회사를 바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재벌가의 공주님이 되어 화려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내어주신 화려한 저택 대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와 우리 동네 반찬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와 명예보다는 제 손으로 일궈온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거든요. 물론 이제는 회장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다며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제 딸아이는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펜던트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다니지요. 저는 매일 아침 반찬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 배 위에 남은 그 길쭉한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을 이겨내고 진실을 찾아온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자 저를 제 아버지께 인도해준 소중한 길잡이였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 어느덧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네요. 가끔 가게 일을 하다가 배가 조금 당길 때면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호흡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혼잣말을 하곤 하죠.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이제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평온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 한구석은 조금 비어 있을지 몰라도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오르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니어 리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